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것을 증명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노동인권 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우리나라 비정규직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실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은 정규직보다 5배가량 많았다고 하는데요. 비자발적으로 휴직을 한 경우도 소득이 줄어든 사례도 모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3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비단 비정규직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의 95.6%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출이 줄어든 만큼 빚이 늘면서 지난 1년 동안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경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의 상황은 어떨까요? 내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자영업 손실보상 논의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 4.7 재보궐선거에선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공방만 오갈 뿐 경제 양극화에 대한 공약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는데요.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도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반부패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기를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격 경질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치면서 서울을 포함한 10개 시도에서 황사 주의 경보가 발령된 상황인데요. 황사의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4.7 재보궐선거로 점점점 선거 얘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오늘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협의회를 주재를 하면서 부동산 부패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런 내용 뒷부분에 저희가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코로나19 현황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렇죠. 우리 시사에는 중요한 문제부터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치료에 휩싸이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황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38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98명 줄어들어서 엿새 만에 400명대 아래로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을 넘어서 비수도권에서도 계속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지금 방역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인데다가 봄철이어서 이동량이 계속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또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선거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재확산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발생 이제 확진자가 이제 370명이었는데 이 중에 경기 130명, 서울 105명, 인천 18명 이렇게 수도권에 여전히 집중된 모양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폐교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인천 강화군 폐교는 지난 25일에 발생한 확진자 2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폐교가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 폐교에서 교육 및 합숙이 이제 진행됐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좀 관련자들이 검사를 받도록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까지 파악된 이 관련자들은 68명이고 이들 가운데 이 59명이 양성 판정을 이렇게 받은 상황인데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26명, 경기가 15명, 인천 15명,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이렇게 1명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들은 정수기 방문 판매업체 종사자 등으로 이제 파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폐교잖아요. 그렇습니다. 문 닫은 학교잖아요. 그렇죠. 뭔가 합법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사들인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폐교에서 뭔가 생활을 하거나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2002년부터 한빛관광수련원이 이 강화교육지원청하고 대부 계약을 맺고 이 공간을 사용해 왔다고 하는데 2012년에 대부료를 내지 않아서 이게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방문 판매업체 종사자 등이 폐교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여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한빛관광수련원하고 이 업체하고의 연관성은 뭐냐? 이거는 지금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계속 이제 조사를 하면은 좀 일정 부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정수기 방문 판매 얘기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행사를 한 듯한 이런 이제 뭐 그런 정황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실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폐교를 무단으로 점유한 상황에서 뭐 임의로 자신들 뜻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행사를 열고 그러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부는 거기서 실제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 구상권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군이 인천시 교육청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또 이 거짓 진술을 한 확진자 3명은 고발을 했고 이게 결국은 폐교 시설을 방치한 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교육청에 구상권 청구한다라는 게 강화군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부산에서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4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에 이제 유흥업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게 이제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이렇게 유흥업소 중심으로 쭉 확산이 돼서 이게 또 이 이용자, 종사자 및 가족과 지인 이렇게 연쇄 감염이 이제 일어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앞서 이제 방역 당국은 여기서 이제 일한 사람들 중에 아르바이트 형태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접촉자 파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유흥업소를 방문한 모든 이용자들에 대해서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계속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산에서의 확진세 계속 이제 4차 대유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지역의 경우에는 유흥시설의 경우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출입자에 대해서 QR코드 이걸 다 찍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그리고 이제 콜라텍과 홀덤펍 이런 이제 이 시설의 경우에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 이용자 전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이제 했는데요. 다만 좀 어떤 뭐 사각지대랄까요? 이 관행적으로 이 여럿이서 갔을 때 대표자 한 명만 이제 이름을 적고 그 외 몇 명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관행은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기본적인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좀 이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음식 섭취 금지에 대해서도 이제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대상이 또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콜라텍과 무도장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직접 판매 홍보관이라든지 노래 연습장, 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등등등 이런 시설 등에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물 섭취와 관련해서 이제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지금 4차 대유행이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4.7 재보궐선거 그 유세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좀 방역적인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세를 하더라도 거리두기의 수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주먹 인사라든지 이렇게 좀 악수를 이제 하지 않는 자제하는 이런 밀접 접촉을 자제하는 방식을 취해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유세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나 캠프 관계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시민들하고 이제 손을 잡기도 하고 사람이 몰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려할 만한 이제 상황도 있었던 게 최근에 정청래 의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박영선 후보하고 이제 동행을 했기 때문에 유세가 뭐 중단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방역 당국은 지금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과 관련돼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규제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것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냐 이게 사적 모임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이 좀 바짝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4월 2일과 3일이 사전투표 이틀 동안 있고 그리고 4월 7일 날 또 본투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현장에서 접촉 우려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좀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규 감염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의 교회, 병원, 직장, 집단 감염 사례 등등이 이제 이어졌는데요. 이 관악구 종교시설에서 지난 26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N차 감염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 때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했는데 지하에 있어서 환기가 어려웠던 이런 조건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도봉구 병원에서도 그제 퇴원한 환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에 총 5명이 지금까지 감염이 됐는데 다인실 병실 안에서 공용 화장실을 사용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구의 한 직장에서 지금까지 이제 확진자가 13명까지 늘었는데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고 또 차를 함께 마신다든지 직장 내 헬스장을 동료들이 함께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어떤 전파의 고리가 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치가 혹시 나왔습니까?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 381명이고요. 어제와 비교해서 41명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내일 아마 400명대에 이제 해당하는 이런 신규 확진자 숫자가 아무래도 발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전히 수도권이 이제 65% 정도의 이제 확진자가 몰려 있는 상황이지만 비수도권도 이제 그러면 35%에 가까운 숫자가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와 이런 이 흐름인데 좀 확진자가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 이런 통계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은 얀센 백신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고 이상 사례 역시 허용할 만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얀센 백신은 존슨앤존슨이 개발을 했고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이런 백신인데 임상 3상에서 나타난 예방 효과가 투여 14일 이후에 66.9%, 28일 이후에는 66.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자의 예방률은 48.6%로 좀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접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 허가 여부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절차가 첫 번째 단계인 것이고 나머지 2개 절차가 남았거든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이 2개를 거쳐서 다음 달 안에 아마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백신 제조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백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뭐 지금 원료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신 이 도입에는 혹시 차질이 빚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단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공급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9만 회분이 모레부터 운송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다음 달 셋째 주경에 43만 2천 회분만 1차 도입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변경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5월 중에 공급하겠다는 게 코백스 퍼실리티의 이제 통지인데 그것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요. 일정이 이렇게 늦춰진 이유는 이 저소득 국가의 배분 예정인 인도 이 생산 물량이 공급 일정이 지연이 돼서 이것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의 공급 이제 일정도 밀린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유럽하고 이제 인도 이렇게 좀 이어지면서 좀 수출을 서로 이제 좀
중단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도가 또 내수를 우선해서 이제 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변경한 것 이런 것 등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내수 공급을 우선시해서 사실은 전 세계 공급량이나 이런 데 차질이 빚어지고 그게 또 각국의 어떤 대립이나 이런 걸로 또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에게 예정된 이런 백신 물량이나 이런 게 예정대로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까지는 어떻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3분기부터 백신 접종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백신 도입 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걱정스럽네요. 이게 지금 뭐 백신 제국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각 국가가 우리 다급한 사정부터 먼저 해결하고 다른 나라를 챙기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참 이게 맞는 것인지 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다 부서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 공급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질 수 있는데 늦어지더라도 국내적으로는 사실 11월에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우리는 목표고 네. 그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이냐가 사실은 가장 큰 과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급이 늦어지더라도 일정이나 이런 걸 제대로 잘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제 공급 일정을 당기고 이런 좀 노력이 굉장히 좀 치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방역 당국과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30% 이상이 접종 후 불편함을 느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틀 안에 회복이 되지만 사람마다 이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휴가를 도입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휴가를 이제 주자 이런 게 아니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휴가를 주도록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인 건데요. 우선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이 접종 다음 날 병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 의사소견서 없이도 접종 이틀 뒤까지 쉴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민간 기업에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유급 휴가를 주거나 병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방침인데 이게 이제 권고 사항이어서 이게 따로 또 이 기업에 뭐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좀 우려가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간호사협회가 백신 접종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중단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백신을 바꿔치기 했다. 이런 의혹 제기에 이어서 담당 간호사에 대해서 신상털기, 욕설, 협박, 조롱 이런 것들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의 백신 접종 동작이나 동선 그리고 뚜껑 씌우기 등의 모든 행위는 감염관리 지식에 기반을 둔 의료인의 정상적 행동이었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중단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등의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 간호사를 보호할 것이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 한 110분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서 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투기 행태에 대해서 소속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니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된다. 하다 보면 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는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그리고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된다. 차명거래,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야단 맞을 것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서 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좀 되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이 주문을 좀 했습니다. 문 대통령 우리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뭐 반성문을 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부패를 근절하지 못하고 뿌리 뽑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일단 부패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이런 뭐 그 문 대통령의 입장과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은데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협력을 당부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검경 양대 수사기관이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야 되고 그러므로 강력하게 실효성 있는 신속한 수사를 해서 부동산 부패를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국세청, 금융위도 경찰에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부패 정책 협의회이기 때문에 원래 검찰총장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이제 차장 검사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검경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언급도 나왔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뭐 이 불법 행위를 찾아내서 철저히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 정보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 규모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서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를 하고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해서 혐의 발견 시에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에는 투기 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또 이렇게 제대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철저한 예방 환수 시스템 구축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에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겠다 이런 점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이 이른바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까지 환수를 해서 부동산 투기는 곧 퇴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종합대책을 이제 내놓은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의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등록을 통해서 이제 금융자산 등의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면 이후에 이제 나머지 금융자산 등을 이제 등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부동산 업무를 보는 공직자에 대해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신규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것들을 쭉 내놨습니다. 핵심은 또 이 조세 부분에도 있는데요. 일단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서 부동산 투기 기대 수익을 낮추는 조치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유 기간 1년 미만의 토지의 양도세율을 70%를 높이고 단기 토지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을 거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땅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인정 비율인 LTV 규제를 금융권에 강화하겠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내게 한다든지, 그리고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는 방안 등을 담아서 조만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 보면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지적이 좀 일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소급 입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 때문에, 헌법 조항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홍남기 부총리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법령의 규정을 활용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있어서 그것을 좀 이용해서 환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보면은 네. 범죄에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서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논의를 해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부패방지법 86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에 따른 부당 이득을 얻었을 때 몰수 추징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조항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는 그 즉시 이미 나중에 이익을 얻는 것까지 전제해서 몰수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소급 입법과 관련된 이제 논점이고,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설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법령을 가지고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여러모로 또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미진할 수도 있는데 그 미진한 부분은 또 신규 새롭게 입법을 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입법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소급 입법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의 법리를 적용을 해서 이제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재산이나 부당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판례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법 기술적인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나중에 가서 위헌 시비가 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대상으로 보면 뭐 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LH 사태로 주택 공급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가 매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이사 공급 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는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국토교통부가 7월까지 진행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동안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이제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는 31일부터 이제 1차 브리핑이 진행이 되는데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공개하고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 달에도 이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첫 사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종민 의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마땅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 정책을 따랐다가 손해봤다라면서 박탈감 느끼는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LH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관리 감독에 있어서의 무한 책임을 지금 정권이 져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집값, 전월세값 폭등 이런 게 이번에 다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뿌리부터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양양자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여당이 모든 것을 잘해야 되고 티끌 같은 잘못도 태산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이제 사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이제 다짐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만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어요. 오늘 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이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총부채 상환 비율, 이 DTI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걸 더 상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집을 처음 사는 경우에 은행이 돈을 더 많이 꿔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네. 다만 이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면서 이제 여러모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거 어느 기구에다가 맡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조금 야권하고 엇갈렸던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사무총장 그리고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내일 오전에 정부 종합청사를 방문을 해서 이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는 건데요. 이에 앞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고 홍익표 정책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선제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제출을 해서 투명한 검증을 요청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반부패 정책협의회 주재 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어요. 그렇습니다. 후임은 이호승 현 경제수석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김상조 전 실장은 지난해 7월에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려서 계약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상당히 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김상조 전 실장은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상황이었고 또 지금 자신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이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을 해야 했다. 이런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이제 또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네. 예금이 상당히 또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올린 보증금이 그대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어떤 전세금으로 들어간 게 또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 사의를 수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전 실장 사과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라면서 좀 빨리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지막 역할이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실망을 국민에게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을 했겠느냐.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를 하고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김상조 전 실장에 대해서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LH 직원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재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이 내곡동 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KBS 보도로 처음 이 새로운 국면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개발 용역이 시작되기 전이던 2005년 6월 13일에 오세훈 후보가 이 측량 현장에 방문을 해서 이 측량을 이제 직접 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죠. 그래서 당시에 이 땅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오세훈 후보를 당시에 봤다 이렇게 좀 복수에 이제 증언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또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도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쭉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세훈 후보 측은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 측량 사실을 알지 못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은 자신의 장인과 큰 처남이었다라고 해명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추가로 KBS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이 측량을 한 결과가 있는 이제 보고서 이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페인이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은 그 이페인 서명에 이 토지의 소유주인 큰 처남 이름이 이제 있을 것이고 이게 공개되면 의혹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KBS 보도에 의하면은 그 서명에는 이제 장인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추가로 또 해명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추가로 오세훈 후보 쪽에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KBS 보도에 대한 추가 입장은 뭐 아직 이제 뭐 보도된 것을 이제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기존에는 계속해서 이 문제의 핵심은 측량한 땅 측량을 하는 이제 자리에 자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본인이 이 토지가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이른바 셀프 특혜를 얻었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거짓말쟁이로 모는 이런 방향으로 좀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논란을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세훈 후보는 기존에 이제 처음에 이제 좀 논란이 제기가 됐을 때 내곡동 땅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양심 선언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든지 그러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도 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량에 동행해서 이 내곡동 땅이 있었던 이 존재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내용이 어떤 그런 것들을 유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 보금자리지구 서울시가 그 보금자리지구로 지정 건의를 할 때 하기 직전에 가서 땅을 측량했는데 측량하는 자리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KBS에서는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나는 거기에 간 적이 없다. 이러니까 KBS에서 당시 측량팀장이나 거기에서 경작했던 농민들의 인터뷰를 해서 오세훈 후보가 왔던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 후보 쪽에서는 당시에 갔었던 기록이 남아있으니 그걸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면 알 것이다. 그거 조만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보공개 청구는 뭐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 과정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선거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거 외에 그 측량을 이제 신청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주. 이 신청한 사람이 그 지적공사에 이제 확인을 해서 그걸 이제 내용을 달라고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KBS 보도는 이 내용을 이메일로 지금 받았다는 거거든요. 오세훈 후보 측의 처가가. 네. 근데 이것을 처가 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KBS의 보도 내용은 이 서류에 보면은 이페인이 지금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처남이 아니라 장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세훈 후보는 계속 안 갔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는 거겠네요. 그런 입장인데 그럼 네. 이제 KBS 보도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의혹의 제기는 왜 그러면 큰처남이 같이 있으면 큰처남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회인 서명을 하지 않고 왜 장인이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오늘 밤 첫 TV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0시 40분에 MBC 100분 토론에 출연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LH 사태로 불거진 불법 투기 의혹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오세훈 후보의 이 내곡동 땅 문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박영선 후보의 이제 일본의 도쿄 아파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불꽃 튀는 어떤 공방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10시 40분 지금 딱 10시 40분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또 어떤 토론이 이어질지 이게 타 방송사지만 유권자들의 이 정보를 이제 투명하게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아유 뭐 당연하죠 그거는. 토론을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오늘 토론이 어떻게 또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 그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두 후보만 출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뭐 간보가 다 붙어가지고 선거법보를 보시면은 12명 정도 후보가 출마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군수 후보들 방송 토론회도 열렸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일단 군소 후보들 중에 기본소득을 이제 좀 주장하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의 경우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이제 걷어야 되고 그걸로 이제 모든 시민의 어떤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송명숙 진보당 후보의 경우에는 강남 해체, 평등 서울 이런 구호를 이제 내걸고 있는데 민간 분양이 아닌 이제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모든 무주택자에게 무상주택 사용권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무소속 신지혜 후보의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또 코로나 대응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에는 하지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성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페미니스트 후보 이런 이제 얘기도 나왔는데 지난 2018년에 최초의 페미니스트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라고 하는 무소속 신지혜 후보는 이번 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러한 성추행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출마를 해서 이제 출마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여성의당이라는 당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도 여기서 남성 서울시장은 물론 남성 서울시장 후보도 나오면 안 되는 선거가 이 선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김진아 후보의 이제 주장에 대해서 남성 후보는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차별이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사과해라 이런 이제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를 했음에도 나는 서울시장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여야의 썩은 정책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서 여러모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군수 후보들은 정책 가지고 뭔가 토론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여야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후보 진영 간에는 뭐 이른바 막말 공방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누구 뭐 시즌 2라느니 아바타라느니 그리고 땅 문제 서로 간에 뭐 아픈데 찌르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선거전이 점철되고 있는데 그나마 군소 후보들이 이렇게 좀 뭐 여러모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만 어쨌든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한국 정치에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황사로 뒤덮인 뿌연 하늘 보시고 놀라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이 서울에 황사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5년 2월 이후 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역시 전국 곳곳에서 올해 들어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학 박사이자 고려대 대학원 교수인 기후변화 실천연대 원영재 대표 연결해서 이번 황사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체험적으로 다 아셨을 것 같아요. 하늘이 뭐 뿌여가지고 지금 안개 낀 것보다 좀 약간 노란색을 띈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이 대기 상황이 얼마나 나빴던 겁니까? 네, 오늘
사실은 뭐 며칠 전에 25일 날도 그랬지만 오늘은 그때보다는 조금 덜했는데 네. 오늘 무서운 게 사실은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1000이 넘어섰습니다. 사실 충남 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PM10 기준으로 해서 1082 마이크로그램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뭐 그게 평상시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예요? 평상시에는 뭐 많이 심하다 했을 때 보통 뭐 200이나 한 300 정도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그동안에 뭐 북경 같은 경우도 사실 심하다고 했을 때가 보통 500이 넘었을 때는 굉장히 심한 거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국내 기준이 1082 정도가 충남 지역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했던 하루였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5배 이상 됐다고 예,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보통보다. 예, 근데 예. 초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치솟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네네. 황사 지금 PM1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초미세먼지는 또 다른 거죠? 예, 그럼요. 우리가 이제 황사는 사실은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 모래바람입니다. 모래바람이고 네. 초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이제 PM 2.5를 얘기하는데 2.5 마이크로미터의 크기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성분을 보더라도 황사는 거의 모래바람이면서 그 모양은 둥글거나 선형을 띠는데, 이 초미세먼지는 사실은 성분 자체가 60% 이상이 이 중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성 물질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사실은 오늘은 황사라고 봐야지, 이게 PM 2.5 농도가 높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PM 2.5도 보통 때보다는 황사와 더불어서 높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초미세먼지까지 심하게 나타난 거, 이거 황사가는 바람의 영향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거잖아요. 네.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국내 요인도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일 텐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떤 게 원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동차라든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발생된 거에서 2차 이 햇빛과 연계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황산화염이라든가 질산염으로 해서 가스성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국내에도 뭐 잔존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런 초미세먼지 또한 황사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LPT 우리 이제 공동 협력에서는 자국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51%를 초미세먼지가 자국에서 발생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환경부는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아서 황사 유입을 차단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이런 네네. 날에는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 실외 활동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눈이라든가 요새는 뭐 PM2.5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혈관까지 파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 무서운 어떤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2.5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마스크는 필수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쓰고 계시지만 네. 마스크가 엄청난 또 이 부득이 대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가 KF94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94%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평균 입자가 0.4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같이 PM2.5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요 KF94 정도 또 혹은 80을 끼게 되면 네. 많이 보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가정에서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실내 공기질이 그동안 우리 연구 논문에 의하면 배기, 그러니까 외부에 오염물질이 많았을 때, 즉 황사가 심했을 때는 실내 공기질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특히 그 환기 장치, 네. 뭐 공기청정기는 또 청정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아마도 가정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강제 순환 장치, 뭐 옛날에는 전열 교환 장치라고 하는데 네. 실내외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터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4월 달은 그 황사나 미세먼지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칠까요? 4월이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보면 1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을 계절 관리제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겨울철과 봄철 가장 심한 그 이제 뭐 황사나 이 미세먼지,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뭐 난방 연료를 떼기 시작을 하면서 봄철에는 이런 꽃가루 등등 이게 이제 심한 건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12월부터 한 4월 거기는 한 달 정도 더 이렇게 길게 잡습니다만 4월까지를 굉장히 심한 기간으로 잡고 있고 국내도 우리가 지금은 현재 3월이지만 바로 이제 4월까지도 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유는 저번 주 25일 날도 그렇지만 몽골 지역에서 발생된 것들이 지금 계속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이제 막 한창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는 전 세계가 하늘이 맑았다 뭐 조금 과장하면 그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코로나 영향이라고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뭐 공장 생산을 많이 또 중단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하나의 이제 세균에 대한 전염성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 기인되는 요인들은 사실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오염 또 혹은 또 자연 현상 또 일종의 공기질의 영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세균성인 이 코로나하고의 연계성을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뭐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네. 오히려 이 바이러스나 우리가 담배 연기 같은 경우도 크기 입자로 했을 때 0.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로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황사나 이 바람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들이 더 가중되지 않겠나라는 걸 봐야 되지 코로나가 황사와 연관이 있다. 그것은 글쎄 어떤 걸인지는 크게 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대부분 황사 영향권에 든 반면에 중국 베이징은 하루 만에 뭐 쾌청한화를 보였다고 하던데요. 이게 지금 네네. 황사가 다 불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중국에 좀 전에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맑았어요. 근데 어제는 거기가 한 초미세먼지가 한 120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재 몽골 영양 그리고 내몽고서부터 해서 한 7개에서 9개 성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서북 또 동북 화북 지역에. 그래서 이것은 현재 뭐 한 4월 말까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예전 사례로 봤을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0년도에서 2020년 그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이죠. 네. 20년 동안 이런 극심한 황사가 있었던 게 중국 같은 경우는 32차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1.5회 정도 이 강한 바람과 함께 왔는데 그래서 보통 3월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11번 그리고 4월 다음 달까지죠. 그동안에 보면 4월에는 한 14회 정도까지 발생이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PM10으로 봤을 때는 네. 5,000 마이크로그램 이상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심하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 이상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5,000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 영향이 다 국내로 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이 황사의 특징은 강한 바람과 함께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지난 2002년부터 15년 동안 중국에서 환경 전문가로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네. 또 저는 한 15년을 거기서 이제 직접 거주를 했었고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네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네들도 우리 국내에서 하는 많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사실은 발생이 됐을 때는 거기도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산업화로 해서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고려를 안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산업화가 되고 부과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거기서도 많은 그 정책들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게 사실은 2015년부터 시행이 된 게 신환경법이 25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 오염을 지키고자 하는 항목을 그러니까 규제를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적 권한을 강화를 하고 특이한 것은 이제 신고제, 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 등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는 워낙 아시다시피 이제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다양한 한 성에 다양한 어떤 기후 환경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로서는 이 국가로서는 굉장히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황사의 발원지는 몽골, 중국 내이몽구 초원 이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이 가뭄이 심해지면서 일종의 모래바람이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2019년에 LPT 협약을 했습니다. 네. LPT라는 것은 뭐냐면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 공동 연구 발표회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중일 환경부 장관들이 국내에 모여서 하나 협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좋다고만 볼 수 없는 게 그때 발표된 게 뭐냐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이 한국에 기인하는 것이 32%다라는 게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의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2%라는 것을 하나의 명분을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더 연구 협력이라든가 교류들이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긴 한 겁니까? 사실은 의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실은 거기에서의 이제 진원지라고 하면 그 피해를 보는 대상국인 우리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조직적으로 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꼭 환경 분야 아니더라도 많은 통상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네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적극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변화 실천연대 원영재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